달러 문제 이거 복잡합니다. 이거 한국이 줄 수도 없고 미국이 줄 수도 없고 북한이 줄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지금 현재 아베 총리가 예. 그 고이즈미 총리 때 관방장관이었어요. 그때 일북 정상회담을 하러 고이즈미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수행했던 분이 지금 현재 아베 총리예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거의 그 우리 한국과 일본 간의 그 뭐야 이 보상 협상이 그 침략에 대한 보상 협상이 마무리돼서 포스코 철강으로 이어졌듯이 그때도 거의 다 갔다가 막판에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전문가분들은 그 돈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조쯤 될 거다. 100조. 뭐 이런 일본이 그 저 북한한테 보상해야 될 돈이 한 100조쯤 될 거다. 아베가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다. 옆에 그 회담에 배석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말은 않지만 북한이 자존심 세기로 엄청난 나라거든요. 중국한테도 절대 아신소리를 안 하는 나라잖아요. 그 북한의 속내는 정말 이 돈 문제 이게 있을 텐데 그 점은 우리 교수님께서 네, 그 달러에 대한 문제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분위기를 봐서는 그 미국이 그 비핵화에 드는 직접 비용은 낼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국내에서도 그냥 진짜 우리는 무기 폐기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쓴다면은 국내 지지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지원해 준다. 그런 분위기까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예,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 비용은 해주되 경제 발전 비용은 해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뭐 또 하나의 또 저항이 있을 수 중국이나 있다. 뭐 그런 것을 키워주느냐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 아까 그 트럼프 지지파들은 이게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된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돈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본도 재정 차원에서는 좀 큰 문제를 지금 안고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손쉽게 그냥 그 돈을 그 예. 조건 완만한 조건으로 줄 거냐 그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남은 데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경협의 대부분 그 부담을 한국에서 지는 게 아닐까 그런 면이 좀 염려되는 면이 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책연구원 같은 데서 오랫동안 뭐 세계은행이나 IMF나 거기서 이제 돈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활용할까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예. 지금까지는 그게 다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제 됐는데 요게 협상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처럼 그 빨리 진행된다면은 그러면은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주고받는 게 있겠죠. 그렇죠. 만약 그것 때문에 경협 쪽으로 딜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실질적인 부담은 상당히 많이 한국 쪽으로 오지 않을까. 한국 쪽으로 올 수 있다. 예, 그게 조금 염려되긴 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을 때 기름값 누가 낼래? 자동차에. 그렇죠, 자동차. 그것은 운전한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운전한 사람이 내야 된다.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 그 중1런은 탄 손님이기 때문에 내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국의 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회담이 잘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경제 개발에 관한 지원에 관한 문제는 또 다르게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하자고 하면은 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로 이것이 정전에서 종전으로 가고 평화협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DMZ를 지키고 있는 이제 북한과 한국의 군인이 한국이 62만 정도고 북한이 한 120만, 뭐 130만 정도, 대략 한 190만 정도의 이제 군인인데 이것은 미국도 그렇고 특히 중국처럼 14개 인구가 있는데도 군대가 23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평화협정으로 갔을 때는 이 군인의 주둔의 수를 절반으로 100만 이하로 줄인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60만 대군을 30만으로 줄인다고 하면 거기서 국방 예산에서 그냥 뭐 그 쉽게 설명을 하자고 하면 같이 비례한다고 보면 국방 예산을 반으로 줄였을 때 적어도 이제 30조의 그 세이브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서 이 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남북한이 이제 젊은 이 한참 일할 수 있는 노동 인력이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이 이것이 남북한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 이들을 이제 그 생산의 어떤 투입 과정에 들어가서 그것이 뭐 공단이 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남북이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인력들이 투입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이것이 이제 투자를 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북한은 경제적인 낙후, 기술적인 낙후, 또 제재로 인해서 이 북한이 한국에 비해서는 광산 자원이 한 23배 정도 더 많습니다. 많죠.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가 히토리오 문제입니다. 히토리오 문제죠. 히토리오. 근데 지금 북한이 히토리오 분야에서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히토리오 이제 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북 문제가 잘 풀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이 한국의 첨단 산업 여기서 대폭적인 코스트 다운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것이 양쪽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익을 서로 나눠 가진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제 개발에 관한 부담은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과 종정 협상에 따른 그 시너지 효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산업 구조 자체가 다르고 또 북한의 우수한 젊은 인력들과 그 엄청난 지하 광물 자원들이 한국의 이 제조업 이런 거 결합이 되고 과학기술과 결합이 되면 엄청난 그야말로 시너지 효과가 돼서 그거는 운전자론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인 직접 지원이랄지 또 그 탑승한 미, 중, 일러의 그 어떤 운임 비용을 떠나서 진짜 그 시너지 비용이 진짜 계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산업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해운 산업, 조선 산업, 또 철강, 그 건설 같은 이미 이제 한 제너레이션이 끝나가는 이런 그 우리가 일본에서 받아서 이제 동남아나 중국으로 넘겨줘야 될 이런 산업들이 다시 상당 기간 북한과 또 북한 개발, SOC 이렇게 결합이 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거를 다 성취하려면은 한 10년 내지 20년이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 그 10년, 20년 문제죠. 왜냐하면은 그 10년, 20년 동안은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아마 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10년까지 오래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비핵화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오히려 재래 그 무기들 같은 그런 그 투자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 우리가 그 20년을 견뎌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된 그 로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지만은 그 20년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자원 그걸 또 어떻게 구하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90년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걱정했지만은 이게 또 노령화 문제하고 같이 그렇죠. 그 꼬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을 지원할 때 뭐 세계은행이나 IMF를 많이 바라다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령화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원을 못 구할까 봐 그렇게 많이 걱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외국 그 국제 자본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을까 걱정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뭐 물론 이번에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은 협상이 진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다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요 문제들이 이제는 그 10년, 20년 후에 어떤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구체화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 내지 내후년서부터는 그런 자금을 가지고 와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지는 문제다. 한반도의 발등에 떨어졌고 또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아시아 이 세계적인 문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치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기업들이 이 거대한 어떤 변곡점을 맞이하는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좀 시기상조와 같은 그런 진단이긴 하지만 어떻게 우리 경제 전문가이신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까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업인들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이죠, 그죠? 그래서 이 환율의 변동이 우리는 수출 전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예. 그것이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운명을 좌지할 수도 있는 문제고, 이 남북 문제를 잘못 다루면 잘 다루면은 이것이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다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의 시나리오가 예를 들어서 독일과 같은 모델. 그래서 이런 모델로 갔을 때는 한국의 환율이 지금 1,100원대 환율이 1,500원, 2,000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은 완벽하게 전 세계에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위험이 있어서, 특히나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52%나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30-40% 되는 것 중에서 한국의 아까 말씀하신 5년, 10년 타임 호라이전에서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일단 돈을 뺐을 경우에 이것이 환율에 지대한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고, 이것을 한국으로서는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특히 미국이 지금 정부의 그 환시장 개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푸시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놔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 세계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는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시그널이고요. 두 번째는 환의 변동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치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보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20년 전 얘기지만 IMF 때도 환율이 2,000을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어찌됐든 변곡점이 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올 환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또 우리 기업들 문제를 또 한번 우리 일단 기업 문제를 조금 약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지금 독일 통일 얘기를 하셨고, 독일 통일에 그 독일이 상당히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러면은 좀 정책을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면들이 상당히 많지만, 독일이 그 당시에 하나하나 정책을 세웠던 것을 본다면은 그러면은 완전히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인도주의적에서 아니면 정치적 필요성에서 그런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는 더 없을 것 같은 여지가 너무 많이 보여요. 지금 환율 얘기했으니까 환율을 한 예로 든다면은, 그 당시에 동독하고 서독의 그 환율 생산성을 봤을 때, 그때 동독의 그 마크화가 상당히 그 서독의 마크화보다 쌀 수밖에는 더 없는 환경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두 나라가 통일할 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다, 너무나 어려울 거다. 그래가지고선 환율을 좀 비시장적인 논리로 너무 높게 맡아놨더니 동독의 생산성이 상당히 사라져가지고선 동독의 개발이 상당히 지연됐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레슨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한국이 통일됐을 때, 그때 우리 남한의 원화가, 우리 남한의 생산성이 그렇게 강하고 그 북한의 생산성은 굉장히 낮으니까 북한의 원화는 상당히 낮게 잡아야 된다. 그런데 남한에서 그 상품이나 그런 그 상품이 쏟아져 가거나, 아니면은 남한에 있는 회사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때 헐값밖에 다 안 준다고 하면은 또 정치적으로 또 그냥 인도적으로 그 배길 수가 없을 거거든요. 갈등 문제가 너무나 세게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 문제가 지금은 뭐 동쪽 서쪽 얘기하고 있는데 남쪽 북쪽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독일이 겪었던 그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잘 안 보여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협상이 잘 풀려가지고선 우리 어떤 정전의 비전이 보인다. 또 경제협력의 경제협력 넘어가서 통일까지의 비전이 보인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30년 후의 비전은 굉장히 좋지만은 한 10년 내지 20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막 얘기하셨지만은 기업들은 그런 변화를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런 그 적응 능력을 굉장히 키워야 될 텐데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런 그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정부나 정부 정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 뭐 2, 3년 동안 정부가 그런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든지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여러 면에서 지금 진짜 장기적인 비전은 상당히 지금 좋지만 그렇지만은 지금 한 10년, 20년은 좀 너무나 좀 껌껌하네요. 그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지만 우리 남북한 정상회담이 어느 쪽으로 가든 그 후에 오는 거를 잘 관리하는 그 지혜가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우리 양국 회담 당사자들 그리고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과제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아니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될 것인지 뭐 이런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 이런 거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한국에 걸린 문제는 남북의 지금 경제 체제나 경제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방향은 예를 들면 중국이 하고 있는 홍콩이나 이쪽하고 일국양제처럼 각자의 시스템에서 이제 그 경제를 가져가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이 북한하고의 무슨 이 자금의 교류나 이것이 아니고 한국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문제에서 이것이 우리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몇십 년간에 소위 말하는 토킹 온리 그리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그것은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고 이번에는 이 정치보다는 이 북한이 경제적인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적인 서로의 체제라든지 영역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작은 것이라도 하나를 내는 것이 이것이 전 세계 그리고 남북한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타임테이블에 달러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더 보태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인데 이 에너지를 과거처럼 이제 갔을 경우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이 지금 클린 에너지를 중국에서 북한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것은 영토의 문제라든지 경계선의 문제와 전혀 관계없이 에너지를 그리고 송유관을 묻거나 이런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내몽고 지방 이쪽 지방이 그 리사이클링 에너지의 세계 최대 지금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생산하고 나면 저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이 북한을 통과하고 이 휴전선을 통과해서 한국으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효과는 먼저 에너지를 북한한테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중국으로서는 좋은 점은 중국이 지금 세계 쓰레기장으로 이제 인식을 받았다가 이번에 쓰레기를 중단하니까 전 세계 다 난리가 났는데 세계 쓰레기장이 클린 에너지를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최초의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중국의 이 체면 요미엔즈가 일단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 중에 하나는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심증은 확실하게 있지만 그것을 중국한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체면. 우리한테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이 한국까지 날아간다는 것이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국의 클린 에너지가 이것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아주 것이죠.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포킹 외에 이번에는 적어도 한 가지가 서로의 체제라든지 영토라든지 군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경제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하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서로가 이제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정말로 무기를 이제 녹여서 이 전력선을 만드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면은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는 진짜 뭐 러시아도 거둘 수 있잖아요. 사할 이내 풍부한 가스전이 그 회령 쪽, 원산 쪽으로 해서 우리 남한, 한국까지 오는 그런 문제가 오랫동안 구상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종전협상이 메인 디시지만 이 만찬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사이드 디시가 더 만찬의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고 만찬의 요리를 훨씬 더 맛있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그 한반도를 둘러싼 이 비핵화 협상은 남북한 양자 간의 문제이지만 1953년 종전협상을 보더라도 미국, 중국이 종전협상의 당사자였던 만큼 지금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서도 4개국이 중심이 돼서 이 남북한 평화를 끌어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어찌됐든 한반도 문제로 서로 격돌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G2가 된 두 나라는 이거하고 별개로 계속 그 세계 패권 그리고 아까 환율, IT, 무역 각 분야에서 넘버원을 놓고 쉴 새 없이 이 각축을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아까 운전자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도 큰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 교수님 두 분께서 우리 좀 돌아가시면서 종합적인 의견이랄까요? 한번 이걸 그 의제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교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서 이번에 정상회담 자리에 들어가는 멤버다 했을 경우 나는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갈 것이고 어떻게 조언하겠다. 우리 양 교수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 소장님께서 먼저 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륙하고 해양이 충돌할 때 항상 이 반도 국가는 네. 그것이 그 격전장이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힘이 있으면 운전자가 되는 것이고 네. 힘이 없으면 식민지가 됩니다.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은 이것이 운전자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급한 성과보다는 네. 큰 성과를 노려라.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라는 것이 이것이 이게 새우 등 터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부지리를 하는 관계로 이것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세고 중국도 무섭지만 첫 번째로 보면 미국은 핵이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은 이것은 보유하는 무기지 사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실은 이게 미국이 이것이 함부로 전쟁을 할 그런 리스크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사드 보복도 두렵고 뭐 이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살고 그렇지만 중국은 핵을 옆구리에 끼고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섣불리 이것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술 한 병에 뭐 그 수억을 하는 술을 가지고서 만찬장에 이 젊은 그렇죠. 지도자를 접대한 진짜 이유고요.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그 대양과 해륙사에 낀 힘없는 세력이 아니라 저 북한의 핵을 저걸 어떻게 우리 가슴에 안고서
이 핵이 있으면은 전쟁을 한 적이 없는 나라하고 핵을 옆구리에 끼고 있어서 두려움을 가진 나라를 이걸 어떻게 이제 요리하고 운영하냐. 이것이 이제 이번 아마 이 회담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결국은 뭐 첫 번째는 그 내부 통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전략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밖에서는 저것이 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의견의 통일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말 난상 토론에서 국론을 정말 통일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통일이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임기 내에 또는 선거 기간 내에 하는 이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큰 그림에서 큰 성과를 하나 가져오는 이런 쪽으로 이제 디렉션을 틀게 되면 이번 회담 또 앞으로 있을 그 많은 이제 협상 과정에서 결과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아주 그냥 아킬레스건이었죠. 당나라가 멸망한 것도 고구려 문제 때문에 했고요. 또 명나라가 멸망한 것도 결국은 임진왜란, 전유재랑 같은 그 한반도의 전쟁, 일본과 조선의 전쟁에 끼어들어서 한 문제가 아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이 한족이 주도하는 중국의 역사 속의 대국들은 항상 한반도 문제 때문에 명운이 갈렸다. 당나라가 7세기인가요? 예. 명나라가 14세기, 70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지금 21세기, 이 700년 주기로 한다는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지금 중국으로서도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그야말로 옆구리에 핵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양 교수님께서는 그런 종합정리를 해주시면. 지금은 말씀하셨지만은 그 종전 협상이나 비핵화 협상 같은 것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하고 중국이 주도해 나갈 것 같고, 북한은 당사자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이 북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 거기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거기에 좀 들어가는데 미국이 우리를 끼워주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면이 좀 한정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실제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비핵화 그 대화에서는 조금 좀 뭐 완전히 배제되기까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김이 좀 안 갈 수가 있다. 네. 다 자기 나라들 그 개인 관계에 따라서 그 관계가 해서 일하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지금 트럼프의 그 어떤 협상 스타일을 본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비핵화에 드는 직접적인 비용은 뭐 미국이 내겠다면은 그 트럼프 개인적으로도 그냥 상당히 좀 좋게 보일 거고 논리가 확실히 있는데 경협까지 해주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반감이 있을까 모르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던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경협을 통해 가지고선 좀 어떻게 북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진짜 그 서로의 윈윈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영향력을 진짜 좀 미칠 수 있는 곳은 비핵화 협상보다는 오히려 경협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획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비용을 댈 거냐, 얼마큼 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경협 계획을 지금서부터 좀 확실히 세우고, 요게 경협은 그 5년 안에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기 프로젝트니까. 그 뭐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지 모르고 또 헌법도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그 의회 전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얻어서 이게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서부터 경협에 대한 구체적인 뭐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그냥 그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정당 측으로 저는 아이디어를 지금 빨리 수집하는 게 지금 우선순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거의 뭐 우리 토론이 이제 거의 결론을 향해 갑니다. 우리 두 분 교수님들 또 못다 하신 뭐 얘기 있으신가요? 어떤 더 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갖는 의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18년 만인가 아마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사 사장들하고 오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한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여론의 흐름,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국민의 단합, 물론 거기에도 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언론도 많고 뭐 진보적 시각도 많은데 아마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사자성어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개석 총통과 박정희 대통령은 적어도 10년, 20년가량 이 사회주의 체제와 협상을 해본 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이 말해준 교훈은 그 담담 타타, 타타 담담. 결국은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전술 전략은 본인들이 불리할 때는 대화를 앞세우는 담담 타타로 나가고, 본인들이 우세할 때는 타격을 앞세우는 타타 담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어찌됐든 이 국면 전환에 따른 이런 그런 분위기에 들뜨지 말고 냉철하게 역사 속의 교훈을 잘 되새겨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드 디시로 경제를 반드시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장하성 실장이 회담장에는 못 들어가시더라도 식사 자리에는 가서 이 북한에 감추고 있는 경제 개발에 대한 그 왕창 지원의 욕구를 슬쩍 건드려주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러고 그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모태동 주석이 예상외로 중미, 미중 수교 이전에 중일 수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죠? 73년에 아마 저 다나카 수상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일 수교를 하고 나서 중미 수교를 할 때 그때 카운터파트가 뭐 키신저 등등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때 중국 측 파트 대장은 주울레 수상이었죠. 그때 주울레 수상한테 딱 써준 4마디, 마오 주석이 100마디 말도 필요 없다 하고 딱 써준 그 사자성어가 면리 장침, 부드러운 목화 솜 속에 장 감춰둬라, 뭘 침을 감춰두고 하라, 이런 얘기를 아마 그날 오찬장에서 저는 했는데, 우리 두 분 우리 교수님께서도 우리나라의 그 대단한 전문가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또 그리고 우리 협상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대응하고 힘있게 붙어도 된다. 예. 그래서 북한하고 우리 경제 규모가 42배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지금 핵 개발은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독이 됐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개발을 하고 나서 예.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것이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고, 이것을 피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새로운 협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이제 경제를 들고 나온 거고, 이 북한의 경제는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미국이 돈을 댈 것도 아니고 일본이 될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의 경제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의 의미가 그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그리고 명분 있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것은 윈닝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치명적인 지금 약점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역으로 그래서 그렇게 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회담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힘있게 붙어도 예. 이것은 오히려 그것이 정당한 것이고, 과거에 봤던 우리가 20년 이상의 그 경험은 잊어버려야 된다. 지금은 정말로 그라운드 제로 시대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케이스나 사례는 그것은 다 실패였고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를 레퍼런스하거나 과거의 회담의 경험을 지금 되살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제로에서 해서 당당하게 나가자.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우리 저도 전 소장님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려면은 포기할 준비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트럼프 전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트럼프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큰 협상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상을 본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뭔가 하나는 성사시켜야 된다.
그게 나중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고 진짜 이것은 그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게 없다고 그러면은 끈을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진짜 북한이 그렇게 문제들이 많으면은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성사를 해야겠다고 해서 질질 끌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끊을 수 있는 자신감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교수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수님의 결론은 이 그라운드 제로, 과거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협상 무대에서는 당당하고 그리고 과감한 그런 한국의 입장을 가지고 해쳤을 때, 당했을 때, 또 회담에 임했을 때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찌됐든 굴욕적이거나 어찌됐든 그 뭐랄까요, 임시응변적인 그런 어떤 협상은 지향해야 된다. 지금은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역사적인 대화인 만큼 당당하고 그리고 힘있게 나가면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도 보여줄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랫동안 잘 보셨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솝 우화에 보면 늑대와 양치기 소년,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렀죠.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북한의 지도자들의 양치기 소년적인 행태 때문에 전 세계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 아직도 남북 정상회담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 양치기 소년 집단도 우리의 민족인 만큼 이번에 한 번은 당당한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임해서 이걸 세계사적인 기념비도 되고 또 민족의 새로운 대전환기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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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